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서론.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입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SAT, ACT 등의 표준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펌 회상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입시험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 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일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싱어는 예일대 축구 감독에게 그 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은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펠리시티 허프먼은 싱어에게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만 5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싱어는 그녀의 딸의 SAT 성적을 손질해 주었다. 이렇게 싱어는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진영 대결이 심화되며 미국인들이 뭐 하나라도 일치된 입장을 갖기가 힘든 지금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폭스뉴스, MSNBC,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도 한 목소리였다. 명문대에 가려고 뇌물을 쓰고 조작을 한 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면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도 어김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폭스뉴스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우드 진보를 비아냥댔다. 저 인간들이 어떤지 좀 보세요.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헐리우드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상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위선 아닌가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충분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캔들을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부정의가 불거져 나온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과정에 부와 특권을 끼치는 영향력은 심지어 부정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연방 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사설과 컬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 몫을 해왔다고.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입시 부정 스캔들로 진보 엘리트들을 비웃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서 진보파들은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그저 그런 성적으로도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며 그것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의 아버지가 250만 달러를 그 대학에 기부한 덕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스스로도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 15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데 그의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2세와 이방카가 그 학교에 다닐 때였다. 입시의 윤리. 이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지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연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입학 수법보다 돈이 10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돈이 들어가는 건 뒷문이든 연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뒷문은 합법적이며 연문은 불법이다. 미 연방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을 한 채 기부해서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와 위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직원에게 뇌물 먹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싱어, 그의 고객들, 그가 뇌물을 준 운동부 감독들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자들은 소속 학교에 자신들이 1학년생 자격을 팔아먹었다고 알리지는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다만 정직하지 못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었다.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여기서 뒷문과 연문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액 기부로 대학에 보내려 할 때 그 돈은 대학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제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적어도 하나의 케이스는 예외였는데 싱어의 뇌물을 받은 어느 조정부 감독은 그 돈을 조정부의 여건 개선에 썼다. 그러나 다른 모두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연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 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준다. 또한 무용,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고 펜싱, 스쿼시, 골프, 테니스, 조정, 라크로스, 요트 등의 엘리트 체육을 익히게 해준다. 대학 운동부에 뽑히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봉사 활동도 알선해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은 다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자격을 따주기 위해 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학비 문제도 있다. 아주 소수의 부유한 대학들만 학비를 낼 여력이 되는지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그게 절실한 학생들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신 학생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의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이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 모두 대입은 실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력한 사람은 대입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도 보고 있다. 이 당연하다시피 한 견해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 갈등이 그 점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루어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능력주의적 입학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며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는 않는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자. 대중의 분노는 대체로 이 사건의 불법적인 면,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해 쏟아졌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 태도다. 그 스캔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가정, 즉 명문대 입시는 치열한 경쟁 대상이라는 가정 말이다. 명사들과 사모펀드 거부들이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입학 자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만큼 주목받는 것이다. 왜 그럴까? 명문대 입학은 왜 이처럼 치열해져서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게끔 만드는 것일까? 부정까지는 아니어도 수만 달러를 들여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쓰고 모의 입시를 통해 자녀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일, 자녀들의 고교 시절을 고급 교과과정 이수하느라, 이력서 잘 꾸미느라, 온갖 과외활동에 부담을 지니라 인고의 시기로 만들어지는 일이 왜 하필 필요해졌을까?
명문대 입시가 과연 어쩌다가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을 캐내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한편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개월 동안 내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입시 문제의 파이가 목물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은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고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새삼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이 전부는 아니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사회적 하향선을 타지 않도록 막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치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능력 지표 따내기.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친탁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점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 감독에게 돈을 찔러줬어. 덕분에 난 스탠포드에 들어왔지. 누구도 이렇게 말하며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요소들을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대학 입시가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는 오늘날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표면적으로는 이 논쟁은 공정성 논쟁인 듯 보인다.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귀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 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